자, 5분 됐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다 모여서 뭘 했었냐면은, 경매는 부동산 경매, 특히 부동산 경매는 경험적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을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한 30분 얘기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한참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측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봐주세요. 그 전자책의 8번 챕터거든요. 8번 챕터에 보면 가치를 판단하는 세 가지 비기 해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해가 계속 되셔야 돼.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원가 판단. 원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뒤로 해야 되네. 웃기네요, 저거. 원가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 판단. 거래가 이제 사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비교해서 하는 비교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나 이제 상가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을 역산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작업인데 투자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대부분 해요. 그래서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하는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회사가 투자 받는 거. 다 밸류에이션을 해요. 회사가 얼마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어떤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거를 예시를 제가 강의로 쭉 풀고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자, 처음에는 원가 판단이에요. 원가 판단은 이 물건을 지금 현 상황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얼마가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가가. 마진 같은 거 다 빼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토지랑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만약에 맨 땅이면 그냥 토지고,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져 있는 건물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토지의 가격을 판단할 겁니다.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네이버 국토부에 이제 실거래가들이 찍혀요. 이걸 옛날에는 막 다 뒤졌어. 근데 요즘에는 디스코나 밸류맵 이런 부동산 사이트에 가면은 다 찍혀 있어. 자가 보정이 필요해. 왜냐면 정확하게 똑같은 물건을 골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조금씩 다르자면 내가 투자할 물건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가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 지목, 인허가, 그다음에 남향, 그러니까 남향인지 아닌지, 뭐 입지, 그리고 면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가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게 완전히 같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감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계속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건 계획 관리인데, 어떤 거는 보전 관리 지역이다. 그럼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판단들을 뭐, 궁금하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옛날 같으면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봤어요. 돈 내고 700원. 근데 요즘엔 안 그래도 됩니다. 금융기관이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감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감정평가하는 감정평가 회사에서 소량의 금액을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토지를 한번 볼게요. 예시로. 디스코를 많이 써요. 여기 디스코라는 이제 사이트에 가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서울은 토지가 많이 없으니까 땡겨서 일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간은 너무 오래된 거는 또 편차가 심하니까 20년 전후, 21년 뭐 요 정도로 체크해 놓고 하는 거. 만약에 토지만 보겠다.
토지만 남겨놓고 필터를 열어놓으면 돼요. 음.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면 도로잖아요. 이런 건 빼고, 얘도 도로니까 빼고, 얘도 도로니까 빼고, 정상적인 거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얘 좀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길에 잘 붙어 있고. 23년에 117만 원. 뭐, 요 정도 했다. 대충 보면 용도 지역 같은 거 나와 있고, 도로에 접했는지 안 접해 있는지. 이제 세로 한 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조금 큰 길을 세로라고 하고, 세로보다는 조금 큰 길을 대로라고. 중로. 그 다음에 대로. 소중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단가로 눌러서 보면 평당 가격으로 환산이 된 거예요. 네모난 토지를 이렇게 평당 117만 원에 사갔다는 얘기죠. 총액은 1.3억 뭐 이런 식이고 얘는 5억 4천인데 평당 얘는 27만 원 이렇게 가져갔네요. 아마도 얘는 맹지로 보이기도 하고 지적도를 보면 여기 길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길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닐 겁니다. 초록색인 거 보면 농림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개발이 생각보다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122만에 거래되고 118만에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주변의 땅을 그럼 이런 식으로 찾아서 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가격 말고 전혀 뜬금없는 계획 관리에다가 도로에도 잘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막 31만 원짜리 땅 그 거래 기록이 만약에 있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그 저기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정규분포 요거 배우셨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 뭐 이런 거 배우실 때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극단의 통계들을 빼긴 빼야 됩니다. 토지 시세를 파악하는데 뭐 예를 들면 30만 원부터 갑자기 뭐 200, 300짜리 땅 거래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면 맨 제일 비싸게 팔렸던 거래나 제일 싸게 거래가 됐던 거래는 정리하는 게 보수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싸게 거래됐던 거나 제일 비싸게 거래됐던 거는 좀 빼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래들을 가지고 한 뭐 대충 평균 중간값을 매기면 돼요. 근데 내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싸게 거래됐다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싸게 살수록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는 이런 식으로 찾아서 디스코나 밸류맵 등 거래가 사례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많은 사례를 보지 않았지만 뭐 거의 120만으로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얘도 이 주변도 뭐 따지면 이 대로변으로 가까이 올수록 좀 더 비싸지겠죠? 중반에서 얘네들은 200 못 찍었지만 뭐 그래도 150 150은 넘겼네요. 그러면 150에서 120 사이 뭐 요 정도 130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땅이 이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120에 가깝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뭐 이쪽에 뭐 그 공장이나 뭐 집 같은 걸로 팔렸던 토지를 내가 경매해서 봤다. 그러면은 뭐 한 150이나 얘 177은 도로일 수도 있어서 이것도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50 정도로 보여요. 지금 22년 기준으로. 지금 이 동네 부동산 가갖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판단하면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뭔 투자할지 말지를 조사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실제로는 임장을 다 해서 또 시세를 다시 따야 됩니다. 자, 원가에서 토지는 그런 식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건물은 제가 저번 시간에 단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그랬죠? 100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랬죠, 평당? 보통 건물을 지으려면 비싸게 지으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서 평당 연면적, 그러니까 평수,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내용 년수.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이제 건물의 가치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계산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 년수 20 마이너스 준공된 지 몇 년인지. 그러면은 이제 감가되고 남은 가치를 내가 이 계산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시로 볼게요.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건물이 11제곱미터, 24평 정도 되는 건물, 이거 잘 지어 보여요. 그나마 좀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2018년도에 이제 등기가 됐다고 하니까 한 7년 정도 된 거죠. 관리도 잘 돼 보이고. 근데 얘가 1억 2,800까지 떨어졌어. 이 집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식으로 가격을 판단하는지를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위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800에 4평 얼마가 나오고, 그거를 24분의 14 하면은 1억 3,400 정도 나온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된 지 한 뭐 6년 지났으니까 이거 24년에 내가 썼나 보다. 네, 작년에 이거 전자책 써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경기도 어느 마을에 30평짜리 신축 단독주택이 나왔어. 완전 신축이야. 그러면 땅값 제외하고 800 곱하기 30해서 2.4억. 최소 2.4억 있어야 저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 사례로 판단하는 거는 어떤 물건이든 다 아까 디스코 같은 걸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그 동네 부동산 가서 같은 조건의 물건들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비교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쉽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로 역산하는 거, 이게 제일 특별히 이제 건물이나 상가, 그리고 다가구 주택, 뭐 이런 식 물건들, 수익이 나는 물건들은 다 요걸로 판단을 합니다. 강남이나 이 중요한 입지에서 수익률은 3, 4%. 작년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더 떨어졌어요. 한 2, 3%까지도 수익률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 사면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자로 계속. 미래에 내가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 거를 기대하고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강남 건물은. 싸게 나온지를 내가 볼 수 있으면 서울에 일반적으로는 4에서 5% 조금씩 떨어졌어요 지금 4에서 5%도 아니야 요즘에는 4% 정도 보고요 경기권 5에서 6%이 정도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차이가 나냐면 서울은 미래에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볼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고 경기권이나 지방은 점점 더 수익을 높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더 잡아주는 거죠. 명목 수익률, 실질 수익률 뭐 이런 거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뭐 순수익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진짜 순수하게 돈 남는 거를 계산하는 거. 요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강북 수유 대로변 상가 1억이야. 요거 제가 추천 물건 했었잖아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이거 강추 물건인데 강추. 그럼 가져간 사람만 돈 벌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얼마에 가져갔냐? 4억 2천짜리 물건을 9,100에 가져갔습니다. 4억 2천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상가 투자를 요즘 안 하거든요.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계산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랑 같이 하시면. 전자책에다가 그 계산하는 계산기도 넣어놓으셨나요? 요걸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편하게 그냥 9천으로 끊었습니다. 자, 낙찰가 9천이고요. 4억 2천짜리가 지금 1억도 안 되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아마 90%까지 나올 거예요. 뭐 100% 나오게 준다는 은행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냥 90% 선에서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8,100 나오죠. 입찰 보증금이 이미 900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다 그냥 대출받아서 처리했을 경우가 높습니다. 추가로 더 대출해갖고 취득세랑 이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취득세나 이런 것들, 기타 비용을 먼저 그 대출 계좌에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법무사가 다 처리를 해줘요. 이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6%예요. 5%로 계산이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반올림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취득세는 400만 원 돈, 기타 뭐 채권 할인 비용 및그
상가 매수 채권인가? 뭐, 채권 비용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액 나오고, 그래서 공과금이 427만 원, 그다음에 명도비 50만 원, 그다음에 법무사비가 수수료 한 4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거기에 이 비용들이 다 몽땅 해가지고 법무사한테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 비용은 한 500만 원 나오고, 자기 자본이 결국은 900 플러스 취득 비용이 1,400 정도, 총 투자 금액은 9,500, 요 정도. 그다음에 낙찰 후에 이제 예상 준비 자금은 이제 945만 원. 순수 비용은 이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미 임차인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구나. 여기 현황조사랑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다 써 있거든요. 이 신땡땡님의 이 권리를 이 사람이 이어받았어요. 아마 뭐 권리금을 내고 인수한 건 이 임차인이 이 임차인으로 바뀌었다. 이 금액 그대로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천에 70도 받을 수 있어요. 천에 70에서 혹은 80. 이 동네가 상권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계산기를 쓰기 전에 연습장에다가 이제 써보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가치로 볼 수 있는가. 보증금 500만 원 플러스 월세가 60만 원이니까 12달 하면은 연에 720 나오잖아요. 역산으로 0.04로 나눠 4%로 가정을 한 거 나누면 이 물건의 가치는 최소 1억 8천이에요. 지금 임차인 60만 원 저 사람이 있는 요거 이해 가시나요? 수익률 역산하는 거 보시겠어요? 채팅창을 한번 볼까? 아, 대답 없으시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줌이 무료라 가지고 40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줌 유료 아이디가 이제 생겼거든요. 감사합니다. 이해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월세 보증금 1000에 70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월세는 그냥 60으로 그냥 계산하고 1년에 임대 수입이 720, 대출 이자는 풀 대출 땡겼을 때 400이 나와요. 내고도 월에 한 30 정도가 찍히는. 그래서 매매가 대비는 3.3%풀 대출을 땡겼기 때문에 내 자본 대비 수익률은 75%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내 실투자금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1년 만에 다 뽑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다?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 심지어 5만 원 임차료 깎아줘도 그래도 남는 장사다. 5만 원 깎아주면은 막 절대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임대료 단돈 5만 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엑셀 시트도 제가 그 전자책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거 보시고 나중에 쓰시면 되고, 관심 있는 물건이 생기면 이걸로 금융계획을 짤 때 이걸로 다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로 역산하는 방식은 저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해봤을 때, 이 물건 봤을 때, 야, 이건 얼마까지 떨어질 거야? 얼마면 싼 거지? 생각을 했을 텐데, 저런 계산 방식을 알면, 와, 이거는 1억 8천 이하로 떨어지면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빨리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액 투자 중에 역대급이에요, 이것도. 2015년에 제가 전자책에 써놓은 그 380만 원 정도 되는 상가 투자. 그 월세 80만 원 나오는 거, 그 남양주.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일단은 이 8번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다 해드렸고, 강의 영상 같은 것들은 제가 그 프리미엄이나 뭐,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일반인 아무나 보면 안 되고, 우리 스터디원들만 보셔야 되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진짜로. 요거 알면 투자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이거 수익 때 어느 거를 써야 되는지 다 써보면 좋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이런 판단을 어떤 거를 써보면 좋냐. 세 개 다 해보면 좋기는 한데요. 아파트 같은 거는 비교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 사례로 판단하는 거 제일 쉽고, 그리고 뭐 정확하기도 하고요. 상가나 건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물건들을 투자할 때는 수익률을 역산하는 공장도 비슷하고 마찬가지고요. 수익률을 역산하는 수익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단독주택 같은 거 할 때도 비교 사례가 좋기는 한데, 만약에 비교 사례가 없다. 그러면 원가로부터 판단해 보는 걸 해보면 되고요. 내가 진짜 제대로 탑재를 안 하고 싶다. 세 가지를 다 한번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주 물어보시고, 전자책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경매야 놀자 책 읽고 계시죠? 읽으시면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권리 분석은 제가 아예 따로 다음 주든 아니면 다다음 주든 다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 중에 특수 물건이라고 분류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 우리가 기본적인 투자를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물건 아니고 안전한 물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잘 낼 수 있고 굳이 뭐 처음부터 그런 어려운 물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잠깐 받을게요. 지금 7분 남았는데 매도시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강북구 수유동 요 1층 상가가 월세가 6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 가격에 받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만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남는 양사거든요. 요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면 저게 저런 걱정이 조금 아마 덜 거예요.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주변이. 물건 담보죠. 물건 담보가 기본입니다. 다른 조건은 하고요. 개인의 뭐 신용등급이라든지 다른 기대출이 뭐가 있는지. 근데 그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개인의 대출 거기에 이제 막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나와요. 그래서 좀 빠집니다. 대출은 제가 그 포디님이 카페에다가 그 글 질문글 올려주셨는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좀 비교적 답을 잘 달아놨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상가 가격에 감가가 많으면 해야죠. 여기가 감가가 얼마나 될 거냐. 뭐 그런 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가는 건물 언제 부실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감가가 될 거냐. 이 건물의 감가보다 서울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 상승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료는 계속 조금씩 상승하겠죠. 그래서 서울 상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어, 나중에 엑시트 할 때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신축 상가 사고 막 비싸게 사는 게 문제지.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산 거예요. 10평 되나? 10평 안 되나? 네, 10평이잖아요. 딱 거의. 물건은 현매로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1억짜리 상가 있냐고, 1층에. 아예 없어요. 있냐고 갖고 오라고 그럴걸요? 중개사님이.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법인 말고 개인 명의로 접근하시면 돼요. 부동산 차액으로 2억 넘어가기 전까지는 개인으로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법인이 유리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 전자책에 자기 먼저 알라고 했잖아요, 제가. 내 상태를 알아라. 뭐 완전하게 똑같진 않지만 내 재정 상태랑 내 소득 지출 이런 거 확인하고 내 부채 현황 파악하시고 자산 현황 파악하시고 하면서 요거를 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더 정확한 거는 세무사랑 얘기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 전문 세무사들이 뒤지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세무사는 아마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8번 요거 제일 핵심적인 거 어떤 식으로 가치를 판단하는지 했고, 이제는 요, 그 경매가 뭔지, 그리고 경매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진짜 이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로 조금씩 풀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할 거예요. 옛날에 성공적인 사례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스터디에서 나랑 같이 컸던 사람들. 성공적인 투자 사례들 제가
그 전자책에 적어놨는데 그런 것들 보시고 아마 이해 잘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입으로 털면은 이해가 잘 갈 거거든요.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가치 분석했고 경매 절차나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를 다 강의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숙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카페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물건 분석하셔가지고 뭐 올리시거나 분석이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아는 분야의 글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어디다 써놓은 글 복붙 하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무조건 게시글 하나씩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빼고 추가로 더 있다라고 하시면 카페에 남겨주시고 개인적인 이제 부동산 쪽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좀 상담을 드리고 전략을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40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한 주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